빅히스토리 강좌를 역사재판과 갈다와 사이언티스트가 마련한다고 하셔서 그 강연을 이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숨이 차서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과학을 좋아해서 지금 과학실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책을 번역하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몇 개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다고 그냥 이렇게 했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평소에 지금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빅히스토리도 어차피 히스토리란 말이 들어가서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를 보던 시각을 과학에 같이 그냥 옮겨서 통합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벌어진 일들, 인간이 벌인 일들 또는 자연에서 벌어진 일들, 우주에서 벌어진 일들 그게 확장을 시켜 나간다고 보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잘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결코 쉽게 이렇게 만만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부가 한문이고 우리 인간이 여기 그 역사를 전무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네, 대표님은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이시고 그런 분들이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책을 이제 비슷한 저자도 그렇고 역사를 공부했던 베이스를 가지고 과학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시간을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문명사에서 선사시대 그다음에 조금 더 연상해서 동물, 식물 이렇게 생물의 시대, 지구의 시대, 지질학, 우주의 시대 이렇게 확장시킨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책 전체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저는 이렇게 소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종인데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드릴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종으로서의 인류의 역사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동아사이언스에서 우선 동아일보의 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잡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몇 가지 과학 잡지를 좀 펴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셨는데요. 그런 책을 이상희 교수하고 같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인류학자하고 같이 써서 사이언스북스에 나왔었는데 그게 여러 언어로 지금 영문판만 나왔는데 일본어판, 그다음에 대만판, 스페인어판 나왔고 중국어판도 지금 준비 중 추가 번역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소재라는 거죠. 한국은 고인류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나쁜 부분이었어요. 제가 과학대학 처음 했을 때마다도 근데 지금은 좀 이상희 교수가 많이 활약을 해주셔가지고 좀 알려졌고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늘고 있습니다. 화석이든 유전체 학이든 이게 이제 요 표지가 된 요 책이고요. 꽤 두껍고 튼튼한 책이라서 소장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책장이 아름다워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을 전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냥 직관적이고 가장 어린 친구들도 역사를 떠올렸을 때 알게 되는 그 정의가 시간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단순한 시간감을 가지고 본다면은 실제로 이 책은 이렇게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기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인류가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추정하고 있는 가설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빅뱅은 누구도 실험으로 증명하든 뭐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만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설 상황인데요. 빅뱅 및 인플레이션을 거치는 초기 우주 한 138억 년 전 우주를 시작으로 왜냐하면 이때 시간과 함께 공간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에서 점점 거슬러서 확장해 나가는 그 시간간 직선의 시간간을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역사와 인류와 문명의 그 역사를 같이 보는 뭐 하나의 시각으로 만약에 모두 동의를 한다면은 그 시작은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은 몰라요. 이전에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간이 뭐 거꾸로 가는 시간이었는지, 다른 종류의 어떤 차원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을 현재 있는 물리학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점을 찾았을 때는 아마도 이 시간일 거예요. 빅뱅.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구체적인 과정들도 지금 시나리오로 많이 초기 우주 과정들이 여기 시작이네요. 초기 우주 과정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는데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다 가설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뱅 이후 어느 시점에 별이 처음에 태어났는지, 은하가 태어났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별로 또 옮겨오면은 우주 전체에서 은하가 있었으면은 그 중에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태양 같은 별들이 있고, 태양은 굉장히 우리나라 치면은 뭐 김치성 가진 사람처럼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행성의 형태인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구로 돌아오면은 지질학적인 지구의 형성, 네, 변동, 지질학적인 변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35억 년 전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자기 나름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변화를 겪어오고 다양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게 이제 생물의 역사가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도 이렇게 자연으로 묘사가 그리고 인간이 등장을 하면은 인간의 제가 이제 할 주제가 대부분이 인간의 그 몸의 역사, 몸의 역사, 몸의 변화 역사.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또 산물들이 있어요. 동물도 식물도 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은 좀 더 공교롭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하더라도 기능도 그렇고요, 형태도 그렇고 이런 미적인 것들이 따지잖아요. 이게 가장 쓸모있게 만들려면은 자원은 덜 들이고 기능만 있게 만들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항상 이렇게 모양을 내서 스타일을 덧입혀가지고 우선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 정체불명의 기계인데 창 던지는 기계로 지금 수정하는 건데요. 빅히트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다 하나 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마치 책찍 휘두르듯이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좀 더 편하게 휘두르는 장치였는데 모양을 이렇게 동물 사슴 같아요. 사슴인데 뒤를 돌아보고 있고 이런 게 유라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이 되는데 하나의 문화적인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유산같이 이렇게 전승이 되고 퍼지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기술 문명이 또 크나큰 주제가 됐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저도 지금 뉴스를 생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뉴스라는 게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고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보면 정말 기술이 지금은 삶을 이렇게 끌어가는 시대가 확실히 있다는 걸 느껴요. 아마도 이때부터 그랬겠죠. 그전에는 이런 거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런 필요가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내서 걸 보완을 하고 실용적인 물건에서 조금씩 스타일 덧입히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면은 이때 이후로는 대량 생산되고 기술 자체도 거의 한두 사람이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어느 순간 어떤 기술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다못해 IT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어제 뭐 소자동차 뭐 한다고 대통령이 발표한 거 아마 들으셨을 텐데 뉴스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든 부정적으로 보시든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과학계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결정이 됐을 때 뭐 거기에 투입된 자원들, 거기에 이제 관여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뭐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다른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냥 굴러가면서 같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아마도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뭐 문명사를 공부하실 수도 있고 뭐 대표님처럼 뭐 경제사 이런 걸 공부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쪼개져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흐름 말고 여기 안에 살아있는 요 한 명 한 명의 뭐 개인들한테 집중하는 뭐 미신사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다는 못하고 그나마 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의 역사가 될 테기 때문에 그것 쪽을 좀 가보자. 뒤에 다음 시간인가 아마 그때 해부학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정말 말 그대로 몸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는 그건 아니고 개체로서의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많이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시간 다음 주 목요일날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싶은데 알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되나 모르겠네요, 인터넷이. 이거 그냥 한번 재미로 제가 잡지 편집장 있을 때 저희 팀원하고 같이 만들었던 건데요.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시대까지 각각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단일한 존재인 시공간으로 통합했습니다. 등소공동화는 서로 다른 관찰자가 이 시공간의 서로 다른 면을 보게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시공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양자 우주론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근본적으로 얽혀있는 입자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이고 우주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의 변화가 곧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였죠. 마치 해와 달과 별의 위치 변화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를 상반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는 더 근본적인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끈이나 고리, 비가한 공간 등이 그 후보로 꼽히고 있죠. 영국의 물리학자 줄리안 바버에 따르면 시간은 환상입니다. 우주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지금이고 어떤 지금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시간이 흐른다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과연 시간과 우주를 만들어내는 더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의 정체를 물리학자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간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압니다. 이 평면이 지금 2차원 공간이잖아요. 우리 평면 여기는 제가 만약에 선만 다닐 때 있는 1차원에 사는 사람이라면 요것만 따라다녀야 되는데 저는 2차원에 지금 이쪽 이렇게 가로 세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에서는 알 텐데 사실 시간은 그렇게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 시간의 흐름이 도대체 뭔지 그렇다면 시간 나게 정의를 낼 수 있다면은 뭘로 정의를 낼 수 있는지 쪼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아까 네트워크 뭔지 모르겠어요. 그 근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점 같은 뭐가 있을지 고리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고 그 연관이 네트워크라고 할 때 있는 거미줄처럼 생긴 연관이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 뇌랑 비슷한 거죠. 이게 뉴런이 연결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걸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 집 머릿속에서도 저와 제 목소리가 이런 화면을 보면서 계속 변하고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뭔가의 네트워크도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우연히 우리가 연달아서 접했을 때 그거를 마치 변화로 느끼고 그것이 시간의 정체가 아닌가라는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 중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역사를 보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가장 단순한 그 시간의 그 흐름을 확장시킨다고 했을 때 그 정의조차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물리학적으로 정의를 낼 수 없는 복잡한 개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이런 골치 아픈 걸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우리 모두 다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신체적인 특징들을. 그 다음에 아마도 거기에 더해서 문화적인 특징들까지 거의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5장의 그림을 통해서 그 주제어를 가지고 다룰 겁니다. 주로 몸이지만 맨 마지막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실 예술도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변화, 시간의 변화가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대략 700만 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빅히스토리 우리부터 역사로 간다고는 문자로 기록된 시대 이후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뭐 문명사가 됐든 뭐가 됐든 될 텐데 조금 더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남긴 어떤 흔적들, 그 도구가 됐든 이렇게 뭐 그림 같은 흔적, 글씨가 됐든 뭐가 됐든 넘어가서 고고학이라는 영역도 있는데 거기로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그 과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고인류학이고요. 그 확장 범위는 대략 한 700만 년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우리 모습만 보더라면은 이렇게 변화를 했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 동아시아, 유라시아 동쪽에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모두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다 공유하시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여기서 알래스카를 가시든 뭐 호주를 가시든 거기서 우리랑 수만 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그 에보리긴, 그 호주 원주민이라고 또 부르는 그분들을 만나도 수만 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다 같은 호모사피엔스에 속합니다. 여기 호모사피엔스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는 전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가 다 같은 요 하나의 분류군에 속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구 역사상 되게 이상한 결코 없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큰 동물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 동물들하고 떠오르시는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동물, 이렇게 랭킹으로 따지면 여지안에서는 큰 동물들이에요. 대형 포유류고요. 현 지구상에서. 근데 이게 단 하나의 종,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나의 종이고 그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지만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유전자 별 차이가 없는 한 200~300만 개 정도의 그 DNA가 다른데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30억 개 중에 200~300개는 거의 뭐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99.99% 다 같습니다. 그런 아주 비슷한 종의 사람들이 70억 마리가 전 지구를 덮고 있어요. 남극 북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대지방 사막까지. 지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뭐 까치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널리 퍼져있는 종들도 잘 보면은 지역별로 종들이 나뉘거든요. 아종이 나뉘기도 하고 종이 나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종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구 전체로 봐도 이상하고 우리 인류 역사로 봐도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친척종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많았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들을 화석으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머리 화석이 그나마 나와서 뭐 이름이 붙은 그 종만 나오고 한 20개 정도 남짓되고요. 뭐 논란은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는 종이 아니네, 종이 맞네, 뭐 이렇게. 그래서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이라는 종을 이렇게 하나의 종으로 따로 구분을 했는지 보통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많이들 이제 아이디어를 내세요. 말을 하는 존재, 우리 말하는 존재가 별로 없죠, 세상에. 그다음에 뭐 불 피우고 뭐 도구를 쓰고 이런 것들도 있고, 머리가 좋다는 걸로 또 한마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걸어다닌다는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머리 쪽이 좀 더 많았고 더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글이죠. 보통은 이제 이데아나 또 현실을 얘기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을 형상한 그림인데 저는 이게 인류학 버전으로 다르게 생각해요. 뭐가 인류의 조건이냐? 머리냐? 아니면 다리냐? 두 발도 있고 서 있는 논쟁이 많이 있었고요. 뭐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동안 당연히 사람이라면 머리지, 머리 좋은 게 인간이지, 호모사피엔스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머리라고 했었지만 그거는 좀 좁은 의미니까 나중에 등장한 특징이고 다리라는 것이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때를 기준으로 600만 년 전, 700만 년 전에 등장했던 최초의 인류가 두 발을 걸었기 때문에 인류 그룹의 최초의 존재로 지금 시조처럼 지금 돼 있고요. 그 이후의 인류도 대부분 다 두 발로 걸었거나 최소한 부분적으로 두 발로 걸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있고요. 머리로 한 것도 분명히 뒤에 나오겠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아쉽게도 한 700만 년 전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한 200만 년 전쯤 와야지, 굉장히 더 후대로 와야지만 우리처럼 머리가 좀 더 커지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침팬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존재였는데
그럼 여기를 뭐하러 인류의 그 시장을 보느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걸었기 때문에 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그 종으로 종은 아니죠. 하나의 그룹, 인류라는 어떤 큰 그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우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그게 대단한 것 같지 않다. 두 발로 오는 거는 까치도 두 발로 걷는다. 뭐 이래서 그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인류로 치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능한데 여러분들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다 시리코크라는 예문 설명하지 않고요. 특징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700만 년 전에 나왔던 그 종이고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파일란트로프스 차드라고 하는 국가에서 발견이 돼서 그렇고요. 얘는 딱 화석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편 이제 조각이 수백 개 조각으로 난 머리띠 화석만 발견이 됐어요. 이걸 갖다 프랑스 학자가 발견해가지고선 정말 오랫동안 복원을 해가지고선 짠 이렇게 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국의 지금 거치라고 하는 유명한 전 세계 아마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보건 전문가가 있어요. 이 골격만 가지고선 해부학적인, 여기 나중에 다음 주에 해부학 들으실 텐데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과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한 다음에 피부를 복원해가지고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릴라랑 비슷해요. 실제로 지금도 고릴라라고 여기 인간 그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700만 년 전쯤 화석을 보고요. 얘는 두 개골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무슨 근거로 얘를 두 발로 걸었다고 보고 우리 인류 그룹의 최초의 그 존재로 넣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고인류학자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 추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서 제가 즐겨 설명을 드리는데요. 척수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움푹 파인데 보면은 안에서 척수가 아래쪽으로 내가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뒤에 있으면은 우리 목이 이렇게 안 생기고 목이 이렇게 외계인처럼 나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인치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목이 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래로 나 있다는 얘기는 이 두개골 구조가 그 전에 네 발로 다니던 동물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얘가 우리 인류군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영장류 유인원과 달리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여기 구조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뭘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거는 형태를 주로 이동 방법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것을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고인류학자들이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최초의 인류라고 한다면은 인류 그룹 먼 친척이죠. 먼 친척으로 있습니다. 근데 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고릴라처럼 생겼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갑자기 등장하는데 쭉 점프하는 그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고 뭐 중요한 일들도 있는데 좀 더 넘어가서 그 제일 또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종들 여러분들 다 이름 한번 학교에서 들어보셨을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나옵니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속이고 종인데 이 오스트랄피테쿠스 여러 종이 있어요.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제일 유명한 종입니다. 흔히 그 조금이라도 이제 고인류학을 보신 분들은 루시라고 부르는 종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그 개체가 속한 존재고요. 적어도 얘는 100% 확실하게 두 발로 걷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다리뼈도 발견이 돼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걷는 시뮬레이션까지 연구를 했는데 충분히 두 발로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랑 다르고 약간 좀 흉청흉청하고 걷긴 걸었는데 그것도 잘 걸었고 무엇보다도 발자국 화석이 남아있어요. 케냐에서 저도 거기 갔었는데 케냐에 한 이만큼 되는 한 11m쯤 되는 판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발자국이 일단 찍혀 있고 작은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원을 하고 있어요.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거 굉장히 이제 뭐라 하지 예민하게 그런 거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대부분 그 복원한 모습이 가족으로 복원을 해요. 조그만 발자국이 생겼을 때 애는 애기다.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애기를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복원하기도 하고 조그만 거를 이 오스트랄피테쿠스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신체 차이가 남녀가 그렇게 크지 않는 편인데 그렇죠? 우리는 또 조금 있긴 하죠. 뭐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좀 몸이 좀 작은 편이긴 하죠. 전체 평균적으로. 그런데 요때만 하더라도 동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수컷들 사이에 다툼이 좀 큰 종들일수록 덩치가 커요. 고릴라고는 수컷 고릴라 굉장히 크잖아요. 싸우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녀석들만
그 번식기를 갖는 동물들은 털 수밖에 없어요. 여기만 하더라도 조금 체구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발자국을 암컷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 마리 컷과 작은 발자국이 있는 암컷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뭐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사교수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시죠. 왜냐하면 편견이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그 보건도들이 보면은 최근에 글도 쓰셨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로 그러니까 암컷 여자로 수정되는 개체들을 보호하거나 뭐 이끌거나 이런 형태로 항상 복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두 발로 걷는 흔적, 손이 닿아 있는 흔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네 발로 걷는 게 아니고 분명히 두 발로 걷다는 게 증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치가 이렇게 복원한 표정도 굉장히 사람같죠? 예, 거의 뭐 시저 같아요. 그 혹성 탈출에 나오는 시저 같은 느낌이고 서 있는 모습 보면 굉장히 건장한 아주 그런 모습으로 복원해놨습니다. 그 유인원의 모습은 거의 이런 모습으로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침팬지를 가지고 했지만 그리고 이 얼굴이 특히나 더 사람과 비슷한 이유는요. 혹시 이유를 아실 것 같으세요? 이거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얘는 굉장히 보일러 같은데 예. 그렇죠. 얼굴 형태 또 하나 있어요. 하나 쉬운 특징입니다. 눈동자. 공망이라고 하는데 흰자를 놓으니까 굉장히 사람 같죠. 근데 실제로 이 돌연변이로 침팬지 중에도 원래 침팬지도 이렇게 눈이 까맣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침팬지 중에 가끔 돌연변이 눈이 하얀 애가 나와요.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사람 같아요. 현자 같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렇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저도 직접 본 적 없고 사진만 봤는데 혼자 같아요. 그 눈동자만 가지고도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흰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의 없어요. 강아지가 가끔 놀라서 눈을 씹었다 떼면 한 눈이 보이긴 합니다만 잘 안 보이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이것도 이제 논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 300만 년 전, 340만 년 전에 오스트랄피테쿠스는 눈동자를 이렇게 복원했어요. 사실 눈동자는 화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머리뼈만 남았기 때문에 눈동자는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논리로 이걸 흰자로 바꿨고 복원을 했고 얘는 왜 이렇게 검은 자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완전 복원한 이유는 있어요. 얘는 숲에 살았어요. 남자라도 지금도 이 근처는 아프리카 중국 열대우림인데 숲에 살았던 존재였고요. 얘만 하더라도 아직은 숨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가장 특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글라스 끼면 시선을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시선을 들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동물들 대부분 그래서 눈동자 까맣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하얗냐면은 하나의 의사소통은 이게 습관인 거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거울을 보는 거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뭘 지키려고 이런 식으로 눈동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게 그 의견을 알 수 있어요. 눈빛마다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은 뭐 군대 조교 이런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있죠. 무섭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짐작을 못하니까 의도를 짐작 못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동물들 요 개체만 하더라도 두 발로 걷는 신체적으로는 조금 더 인간에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으로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뭔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요. 여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뭔가 협동을 하든 뭐 싸우든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훨씬 더 인간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만 바꿔서 실제로 생긴 것도 훨씬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눈동자의 존재는 좀 더 이렇게 상호작용을 훨씬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신자로 복원을 합니다. 이것도 오스트랄피테쿠스 종이 하나인데 조금 더 후대 종이고요. 현재 세렝게티하고 완전 똑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이유는 계속해서 진단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게 저도 이제 세렝게티 가봤는데 여기가 그냥 벽화 식물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벼 같은 느낌의 그 식물이에요. 근데 실제 벼가 다 열리는 건 아니고요. 벼가 잔디 종류거든요. 우리 잔디 못 먹잖아요. 거칠고 소화 못 시키거든요. 얘들은 사실 그런 먹을 수 있는 먹을 게 별로 없는 동네예요. 뼈를 들고 있는데요. 마치 꼭 무기처럼 들고 있잖아요. 영화 중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거 보는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깨우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친 도구가 아니었고요. 아마도 이거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골수를 떼먹기 위한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 먹을 거라고 동물을 잡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얘네들의 키는 지금 굉장히 뭔가 건장해 보이는데요. 요만했습니다. 아까 건우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키도 1m도 안 되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는 건 거의 꿈을 꾸지 못하고요. 동물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뭐 사자가 사냥한 다음에 이렇게 보통 맛있는 거 퍼먹어요. 보통 이제 기름기 많은 내장을 다 먹고요. 뭐 까마귀, 하이에나들 다 와가지고 다 먹고 나면은 남는 건 뼈밖에 없습니다. 뼈밖에 없으니까 뼈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뭐 어떻게 먹겠어요? 깨 먹어야 되니까 뭐 돌로 됐든 뭘로 됐든 깨 먹기 시작해서 그 안에 골수를 먹기 시작했던 게 이만태고요. 도시락입니다. 도구가 아니라요. 뭐 도구로도 썼을 수 있죠. 근데 주로 먹는 걸 그렇게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환경에서 지나있던 1400만 년 전 인류들은 그런 생활을 뭐 하이에나보다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옛날에 욕하고 있는 하이에나보다 훨씬 못한 삶을 하면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나갔고요. 뭐 대중엔 거대한 그 얼굴을 가진 또 수척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따로 아예 속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잠깐 또 그 고인류학자들의 해부학 다음 시간 해부학 하면 재밌을 텐데 그냥 고인류학자들의 또 사고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시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겠어요? 머리. 혹시 머리에서 이렇게 요거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뼈가 딱. 계세요? 손 드시는 분 진짜세요? 저는 네. 많이 기억 안 그러세요? 제가 일단 끝나고 잠깐 결례가 아니라 만져봤거든요. 나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느껴지시는 분은 제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어떤 계란처럼 이렇게 전구 위 모양처럼 동글동글한데요.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사설을 보면은. 근데 사실 보면은 뭐 튀어나온 건 없어요. 뿔처럼 튀어나온 건 없어요. 근데 왜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죠. 그런데 해부학을 하거나 고인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화석에 발견된 특징을 가지고 유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저런 게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뭐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고인류학자 또는 뭐 과학수사관이 될 수 있는 그 자질들이 있으신데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추론하는 재미가 있어요. 고인류학자들이 제가 해드리면은 우리 여기를 한번 표현하는 것보세요.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뭔가요? 뭐가 그렇죠. 앞관절 움직이고 거기에 있는 턱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강한 근육 중에 하나예요. 여기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우리 광대뼈 밑에 튀어나온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요 정도의 규모의 턱 근육만으로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근육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얘는 여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턱 근육이 쫙 붙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약간 아치 모양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있는데 턱 근육이 여기 통과해가지고 그 아래 턱에 쭉 턱이 이만해요. 얘는 여기 턱이 이만한 턱인데 이만하게 턱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턱 근육을 가진 존재였던 거죠. 그러면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선 턱 근육의 존재를 화석엔 필요 없지만 유출을 해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했죠. 왜 그렇게 있었는지. 왜 그럴까요? 왜는 턱 근육을 강할까요? 뼈를 집어 그렇죠. 먹는 거와 관련이 있었을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왜냐면 이때 뭐 말도 많이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정반대예요. 뼈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요. 풀이에요, 풀. 풀이 훨씬 질겨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잔디 같은 거 이렇게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은 그런 부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추 씹어 보신 분 계시면 그거 웬만해서 안 씹혀요. 아무리 씹어도 고기는 오히려 오래 씹으면 씹히는데 잘 안 돼요. 적당히 씹어 대충 넘기면은 우리 몸도 소화 못 시켜가지고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소화시켜주는 건데 여기는 주식이 그러니까 풀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강한 턱과 턱 근육이 필요했고 얘 별명은 그래가지고 턱도 워낙 크고 강해가지고 호두까기 인형이에요. 딱딱딱딱하는 그 턱이 이만해요. 아래 턱이 여기 얼굴 밑에 이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턱. 그러니까 이 화석 하나 가지고 해부학적인 특징을
복원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행태와 생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산 곳은 당연히 아까 이런 사바나 느낌의 이런 곳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고기가 아니고 얘는 고기를 먹고 이런 걸 먹었지만 이 종은 그게 아니고 풀을 먹었을 거야까지도 나왔죠. 그리고 멸종 원인까지도 나중에 그건 파악을 해내요. 그 환경이 변해서 실제로 요 동아프리카가 이런 지역이었다가 한 지역들이 좀 더 이제 딱 비슷하게 변하면서 시대가 딱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멸종한 것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체 특징은 나머지 이 턱을 빼놓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스트랄피테쿠스로 처음에 분류를 했다가 지금도 이견이 많은 게 아예 뭐 다른 속으로 대분류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출을 하고 지금부터 빨리 갈 거예요. 드디어 한 200만 년쯤 되면요, 우리가 친숙한 호모자가 부르는 그 존재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직계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에서 250만 년 전부터는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 주먹 하나가 보통 한 우유팩 하나 정도 조그만 우유팩이 요만하잖아요. 200ml쯤 되는. 요 두 개쯤 되면 400쯤 되는데 침팬지가 요만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한 계속 요만합니다. 300만 년까지 이래요. 250만 년쯤 되면서부터는 이게 한 커지기 시작해서 한 2배쯤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이때이고요.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이마라고 불릴 수 있는 말, 우리 전두엽 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마라고 불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납작했는데 뒤로 가는 갈수록 이렇게 앞에 이마 부분이 이렇게 45도쯤 뻗어났죠.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호모 하빌리스, 루돌펜시스 비슷한 그 이름들의 서로 다른 종들이 200만 년쯤에 등장한 듯한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체격도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한 1m쯤 되면 어린애들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도구 사용으로 처음에 유명했는데 도구는 사실 오스트랄피테쿠스 때부터 사용한 걸로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바뀌어 있어요. 16만 년 이상 전부터 원래 이게 톤슬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그 보는 대로 보이거든요. 화석이라는 거는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나는 꼭 도구를 사용했던 진짜 우리 인간의 조상들을 찾을 거야. 오스트랄피테쿠스 같은 원시적인 종 말고 호모의 최초의 그 조상을 찾을 거야라는 그 목표를 갖고 탔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손가락을 봤더니 우리랑 비슷해요. 얘는 도구를 만들었을 거야. 아주 손을 잘 썼을 거야. 해가지고 호모 하빌리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로도 화석이 많이 발견됐는데 지금 결론은 얘는 당연히 썼고요. 도구도 나오거든요. 석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 100만 년 이상 전에 오스트랄피테쿠스들도 다 썼던 것으로 지금 나와서 최초의 도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굉장히 급격히 사람과 비슷해져요. 지금 이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올라오기 수직으로. 그리고 모습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옷 입고 지나다니면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좀 험상궂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일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죠. 네. 실제로 이 정도 되면 이제 200만 년쯤 전쯤 돼서 에렉투스라고 하는 보통 이제 에렉투스는 직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체구가 굉장히 이 현대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자세가 서 있는 자세가 나오는 인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두바로 선반 700만 년 전부터였고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게 우리랑 거의 이제 체구가 비슷해졌습니다. 키도 한 170 정도 되는 160, 170 되는 큰 키에 체구도 좋고 자세도 딱 이렇게 고든 두바로 딱 정말 우리랑 다를 바 없이 걸을 수 있고 머리도 굉장히 커졌어요. 거의 한 우리의 한 7, 80%까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현대 우리하고는 가까운 종으로 보고 있고요. 이상희 교수 같이 이제 이 고일량서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좀 더 이 인류가 이렇게 세계에 퍼져가지고 다 골고루 섞였다고 보는 그 학설이 있습니다. 다시역 연계론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그쪽을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나 호모사피엔스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과거의 호모사피엔스라고 넓게 분류하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역사는 지금 최근까지 한 20만 년 전 얘기했다가 작년에 한 30만 년 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200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돼요. 다 위아더 얼굴이네요.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구별 거의 못 하실 거예요. 외국인이 맞구나. 또 북유럽 사람들 보면 느낌이었거든요. 바이킹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생겼잖아요. 독일 이런 데 가면은 체구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취재 때문에 이제 외국을 갈 일이 자주 있는데 독일 연구소 갔다가 정말 네안데르탈인을 꼭 봤어요. 이렇게 정말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체구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 나중에 사실로 바뀌었죠. 우리들을 포함해서 유럽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조상을 갖고 있죠. 실제로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한 2에서 4% 정도 다 가지고 있고요. 동양인들이 조금 뭐 적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다 개체마다 다르니까. 근데 유럽 사람들은 좀 더 많은 개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보면 친척 특징이 거의 비슷해요. 서양인들하고 이렇게 보면 눈 이렇게 여기가 좀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진 거 아실 거고, 우리는 여기 광대뼈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향으로 돼 있어요. 서양인들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 45도 정도로 좀 누워 있어요. 전체적으로 두개골 형상도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봐도 둥그렇지만 위에서 봐도 좀 동그란 편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 우리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은 코를 잡고 이렇게 쭉 당긴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돼 있어요. 여기 광대뼈도 이렇게 좀 젖혀져 있고. 그래서 얼굴이 앞뒤로 좀 길어요. 앞뒤로. 이게 보면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앞뒤로 긴 타원형처럼 보여요. 코도 좀 그래서 오똑한 편이고. 근데 그 특징들이 사실 거의 네안데르탈인에서 많이 보여요. 코도 좀 크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종이라고 되게 유럽 사람들은 주장했었는데, 불과 7년 전에 그 게놈을 이렇게 해독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 네안데르탈 화석에서 유전자를 DNA를 다 분석해가지고 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도 그 여기서 물려받은 게 있고 반대로 준 게 있고 다 밝혀졌죠. 그리고 지금 실제 인류학계에 몇 개의 수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플로레시엔트 시스템. 13,000년은 아니고요. 한 5만 년 전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 바뀌었어요. 아무튼 간에 급히 최근에 존재했던 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한 1m밖에 안 된다는 인류랑 비슷한 크기의 인류인데요. 인도네시아 그 섬에 플로레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 불과 한 5만 년 전쯤까지 살았던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인류고 머리도 침팬지와 다를 바 없는 한 요만한, 우리팩 2개만한 작은 인류가 살았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인류에게는 책이 나오지만 그 지역에는 그 아부고고라고 하는 그 난쟁이,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호빗, 별명이 호빗이거든요. 정말 작아서. 근데 호빗은 머리는 크잖아요. 우리 체구가 작은 그런 사람들도 보면 머리는 크거든요. 왜냐면 두뇌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개인적인 편차나 있어도 대충 비슷하거든요. 1,300 세제곱센티미터 되는 그 대충 크기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크거나 작거나지. 근데 요처럼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종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종이 불과 한 5만 년 전에 그 섬에 살았다면은 어떻게든 그 섬에 살고 있던 인류는 이 존재를 봤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5만 년 전에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이 제일 가까운 게 5만 년이니까 5만 년에 다 사라졌다 치더라도 불과 5만 년 전의 거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전설처럼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좀 잠깐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사냥 문제, 실제로 사냥을 한 거는 거의 호모 에렉투스쯤 돼야지 가능했고요. 이상희 교수가 이 사이언스 북스에 말씀드려서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여성이죠? 여성으로 그렸죠? 왜냐하면 모든 그 사냥하는 그림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상희 교수의 그때 연구도 하고 계신데 다 남성들이 이렇게 사냥하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화석으로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석의 남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몸 보면은 현대인들은 법의학자들은 보면 남성 여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운전하는 시신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골반뼈의 형태를 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화석 몇만 년 전 화석 보게 되면은 개체별 차이가 워낙 크고 그 프로토타입이 뭔지, 그러니까 그 표준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요. 근데 보고는 다 당연한 듯이 남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대의 투영이죠. 근데 그거에 반발하셔가지고 여성이 용맹하게 사냥하는 모습으로 바꿔 보이셨어요.
좀 맞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됐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인류가 등장해서 당연히 이 그림을 보면 이건 사냥을 그린 거긴 한데요. 당연히 모두가 다 사냥을 떠올리겠지만 저는 인류가 그 개개인의 차원에서 또는 뭐 가족의 차원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차원을 바꿔서 보면은 환경이나 동물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 본다면 사냥 당한 거거든요. 지금 학살자가 보고 이렇게 보려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킹콩이죠? 킹콩. 요거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영화? 정글북이였죠? 맞아요. 정글북이에요.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영화는 사실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고 어렸을 때 다 만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킹 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화 보셨던, 동화책 보셨던 거 혹시 그림책 보셨던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오랑우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몇 년 전에 영화가 됐는데 보고 나는 영화 제작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랑우탄인데 배경은 인도인데 인도엔 오랑우탄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남아시아 쪽은 오랑우탄이 없고 화석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고증을 하나 하다가 찾아낸 게 뭐였냐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유인원 찾아냈습니다. 기간토스텍스라고 하고 이것도 일일이 직전에 나오는데요. 키가 3m쯤 나는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이게 지금 치아를 하나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치아가 거의 이만하죠. 이 치아가 이만하니까 얼굴이 뭐 이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거대했고 언제 살았던지 모르겠는데 한 100만 년 전에서부터 산 것 같고 한 10만 년 남짓해서 사진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 키가 이 정도라고 본다면 진짜 우리 꽉 차겠죠 여기. 근데 이게 왜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대나무를 먹고 살았어요. 아주 평화로운 덩치는 크지만 평화로운 유인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요. 호모 에렉투스하고 공존했거든요. 그 시기가 정확하게. 호모 에렉투스가 유라시아에 살 때 거기 같이 살던 종이었고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가 대치하고 있죠. 창을 들고 뭔가 대치하고 있는 느낌인데 창으로 쓸러 죽인 건 아닐 거고요. 얘들이 원한 거는 얘들을 죽이는 게 아니었고요. 얘들이 먹고 있는 대나무를 탈취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도구를 쓰기 위해서 도구가 다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됐고요. 선시티가 없어진 그 기간토피세쿠스는 아마도 쫓기다가 그냥 멸종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살당하는 것이 지금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직접 죽여가지고 없애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 우리가 허씨를 없애가지고 동물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멸종을 많이 얘기하는 시대인데 인간 직접 잡아서 죽여서 없애는 경우 생각하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멸종위기 좀 황금박쥐가 멸종위기 뭐 1급인가 하죠. 환경복지정. 우리가 황금박쥐를 찾아서 막 눈에 불 켜고 타아서 죽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살것이 동물이 없어지고 폐강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는 건데 아마도 그런 절차를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거쳤다는 것이 지금은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모도 대표적이에요. 이 거대한 동물도 물론 사냥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도 짓고 뼈로 잔인하죠. 다리뼈 이렇게 다 하나씩 해가지고 몇십 마리를 써서 이렇게 집을 짓고 막 그랬대요. 근데 뭐 많은 동물들, 거대한 동물들을 멸종으로 몰고 간 게 우리 인류의 굉장히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 일이었고요. 세 번째 주제는 뭘 것 같으세요, 그거는? 잘 성어로 바뀌어야겠죠?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협력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이언스에서 좋은 책 많이 나왔습니다. 초협력자라는 책도 있고요. 협력은 경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과학하는 분들, 진화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설명치 안 되는 주제예요. 고인류학도 당연히 접근을 하는데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원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직립보행을 했다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네안데르탈인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네안데르탈인은 한 40만 년 전부터 해서 요즘에는 한 3, 4만 년 전 정도에 사라진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그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 몇 군데 산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이라크, 그러니까 샤리다라고 하는 동물이고요. 네안데르탈 화석이 10구가 발견이 돼 있어요. 이런 곳이었고, 딱 보시다시피 정말로 과거에 어떤 존재가 살았다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천연의 동굴이에요. 여기 높은 곳이니까 위는 막혀 있으니까 저기 들어올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밑에가 다 내다 보이니까 멀리서 저기 오는 거 다 볼 수 있고요. 햇빛 잘 들죠? 햇빛 잘 들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화석이 많이 발견됐어요. 10구나 발견됐어요. 더 있겠지 아마도. 한 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곳이었고, 실제 네안데르탈인은 거의 대부분 동굴에 살았거든요. 사피엔스 전에는 대부분 동물 같은 걸 선호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샤리다르 1호라고 하는 화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징이 보이죠? 얼굴 좀 길고, 앞뒤도 좀 길고, 좌우는 다름하고, 요즘 뭐 유럽 사람들 일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성질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걸 발굴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몇 가지 신의 특징들이 나와요. 이거는 눈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뭐 망가져 있는 게 보이고, 귀도 보면은 이렇게 막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약간 장애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인지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이를 추정하건데 한 40, 50대로 그 추정을 해냈어요. 뭐 뼈 분석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뭐 재작년에 동물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30대, 50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기니까 이 정도면 작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뭐 30대가 안 되던 때였으니까 굉장히 노인 호할아버지 할머니였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팔뼈도 보면은 굽어 있어서 그렇고, 눈도 안 보였고, 귀도 이상이 있으니까 온전히 뭔가 이렇게 삶을 살기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잘 살고 자연사 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당시 인류가 수십만 년 전이지만 이미 당연히 그 약자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한 동굴에서 잘 보살피고 먹여 살리면서 갔다 오는 게 이제 여기서 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거슬러 가면 한 200만 년 전에도 나옵니다. 200만 년 전인데도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연사에서 이렇게 한 그런 화석이 발견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보건데, 뭐 우리가 뭐 협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하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적어도 그 몸에 남아 있는 흔적만 가지고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같은 동굴에서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 이렇게 매장하는 모습을 지금 추정해서 그린 건데요. 그때 매장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죽은 존재를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묻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그 다른 동물은 못하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만 한다고 했다가 최근 네안데르탈인도 그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좀 쌓이고 아직 놀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뭐 왜냐면 이렇게 꽃 같은 게 뭐 발견이 된다든지 꽃가루로 보이는 성분들, 뭐 그런 걸 통해서 매장했다는 주장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좀 더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핫한 거는 한 지금 연대가 한 수십만 년 전, 뭐 한 70만 년, 뭐 어떤 사람은 80만 년, 한 100만 년 안 되는데 남아프리카에서 아까 같은 조그만 인류로도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깊은 동굴에다가 뭐 수십 개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거기다 모은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내장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내장이라는 게 존재했고, 심지어 체구 작고 아까 머리 작은 한 침팬지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 침팬지보다 조금 큰데 그래도 아직 호모 에렉투스쯤 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인류들, 원시적이었 우리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인류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지금 제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탐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동굴을. 또 재밌는 거는 같은 동굴이에요. 아까 샤인다르 동굴에 10구의 그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아까 그 1호는 협력의 증거였고요, 3호는 폭력의 증거였어요. 사람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샤인다르 3호 보면은 갈비뼈에 뭔가 맞아가지고, 여기 자연사가 아니에요. 아까 그는 노인은 자연사였는데
우리 자연사가 아니고 맞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쳐서 죽은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사고로 이렇게 어디 들신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날카로운 걸로 맞은 거, 또 찔렸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뭐 찔려 죽은 것 같죠. 근데 좀 더 전에 재작년 3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굉장히 초창기에 네안데르탈이 또는 뭐 그 비슷한 친척이었을 텐데요. 딱 보시기에도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거는 그 사고로 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추락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저거는 명백히 지금 총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폭력의 흔적으로 연속해서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잔혹하게 살해한 흔적이죠. 그래서 처녀가 폭력이 이렇게 한 동부에서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던 흔적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불이고요. 불은 이제 환경 적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인데요. 가장 먼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신체와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종이었고 아프리카 밖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붉은색으로 보이는 종들 면적들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그 고고학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박물관장 하고 계시는 백이동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전공리에서 발견된 것들을 이제 에렉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연대를 보시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진출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서해가 빙하기였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지금보다 한 7, 80m 이상, 뭐 많게는 100m까지 해수면이 낮았어요. 서해는 깊이가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육지였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육지로 메꿔져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갔을 수 있겠죠. 동해는 호수였고요. 그래서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물증이 없는 게 아직 그 화석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근데 뭐 이론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연대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튼 유라시아 쪽까지 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남부지역까지 여기 위에는 이제 추우니까 많이 있다고요. 이렇게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최초의 그 진출연가는 지금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설이에요. 정설은 에렉스가 처음 나갔던 건데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이런 환경이었고요. 굉장히 추운 거고 이런 것들이 빙하 부스들이 훨씬 더 두꺼운. 지금도 캐나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게 지금 뭐 미국 북쪽까지도 유럽 뉴욕이 대충 이런 풍경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훨씬 더 두꺼운 거 이만하게 그랬을 텐데 뭐몇 킬로미터 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 피워가면서 겨우겨우 살았을 거로 시험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도구를 만들면서 식인분석은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현생인류가 나와가지고 쭉 퍼진 것으로 보는데 불과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설은 20만 년에서 25만 년 뭐 이때쯤 이제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남쪽으로 쭉 퍼지고 뭐 이렇게 퍼져 동쪽으로 먼저 퍼집니다. 동쪽이 왜냐면은 뭐 따뜻하고 뭐 먹을 것도 많은 해안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쭉 퍼져가지고 가고 유럽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지중해 빼놓고는 더 이게 진출해가지고 4만 년 그 다음에 한 2만 년 전 돼가지고 우선 여기도 육지였거든요. 빙하이기 때문에 여기 빙하니까 가격이 못 가고 쭉 통과해서 빠른 속도로 총륜대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쭉 빠르게 가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언급이 되죠. 실제로 화학동은 굉장히 빠르게 됐고요. 여기도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인류가 이동했는지가 한 해에도 몇 번씩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와서 작년에도 막 업체 붙여놨던 주제인데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대략 이런 연대였는데 작년에 여기 모로코 등에서 30만 년 전 인류가 발견했는데 화석이 이게 거의 현대 인류에 가깝다고 밝혀지면서 이건 약간 30만 년까지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출한 시기들도 여기 보시면 중국이 뭐 7만 년, 아시아나 유아시아가 6, 7만 년 전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또 여러분들 이렇게 관전 포인트 바뀌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11만 년, 12만 년 전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뭐 이빨 화석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현생 인류거라고 볼 수 있는 그 특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 학자들이 여기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곧 또 논문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지금도 거의 한 10몇만 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0만 년이 아닐 것 같아요. 30만 년 정도에서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티에스가 생겨나서 한 15만 년에서 20만 년 사이에 여기까지 몇 가지 쭉 분출하다가 한 10만 년 내에 12만 년 이때쯤에 쫙 퍼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 추정으로는 약간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머리에 그냥 거고요. 마지막 이고 재미있는 소리는 약간 호모 플로렌시엔시스 호빗이라고 했던 작은 인류가 한 5만 년 전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존재가 무려 180만 년 전에 지금의 조지아, 그러니까 드마니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터키 북부 흑해 오른쪽 동쪽쯤에서 발견이 됩니다. 6부 정도 발견이 됐는데 되게 조그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팬지 정도 크기의 작은 인류가 발견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 호모 에렉투스가 제일 먼저 나갔다는 저서라고 배치가 돼요. 여기서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호빗 플로렌스인도 배치가 되고 해서 지금은 에렉투스가 제일 먼저 나간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먼저 정말로 그 작은 인류들이 우리가 굉장히 무시했다. 아까 사냥도 못하고 있던 그런 인류들이 먼저 나가서 쫙 한번 퍼져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인류 중에서 먼저 아시아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하고 역으로 아프리카로 흘러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설과 정반대죠. 그런 뭐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는 합니다. 기존의 내륙에 존재하고 있던 에렉투스가 분명히 섞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예술인데 사실 저도 관심이 많은 주제예요. 예술. 이것도 예술 작품이지만 이건 원래 문명이라는 키워드를 했는데 농경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술을 다른 시간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같으세요? 얼굴 같죠? 얼굴. 심지어 이거는 거의 한 3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당시는 오스트랄피테쿠스의 시대예요. 근데 오스트랄피테쿠스는 뭘 만드는 능력은 없었어요. 거의 뭐 도구는 아주 거칠게 그냥 깨서 그냥 그걸 도구로 활용하는 정도지 뭔가 막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돌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딱 보기에도 돌이로서 뭐 붉고 좀 독특하죠.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니고요.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산지가 있는 돌인 게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비록 만들지는 못해도 이거 재밌다, 웃기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전해져서 남아있던 수리품이었던 거죠. 일종의 얼굴처럼 집에 이렇게 모셔놔서 놔뒀겠죠. 웃기다 가면서 재밌다 가면서 아니면 뭐 보고 뭐 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류 최초의 수리품이라고 지금은 이야기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작품? 네. 요즘으로 보면 수석쯤 되겠죠, 수석? 적어도 예술이 뭐 만드는 거가 최우선이겠지만 그게 앞서서 인류는 예술의 수집가였던 거고요. 이런 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만드는 거는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거의 한 5만 년 정도는 정도 돼야지만 인류가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무슨 이게 만든 거야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러 문화 지역에서 변질되는 기념상이죠. 얼굴 모양이 있고 약간 큰 몸에 안와도 여성으로 수정되는 그런 존재를 만든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인데 이게 등장하기까지는 거의 시간 차이 거의 350만 년 가까이 흐른 뒤에나 이제 만드는 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늦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회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빨리 등장을 해요. 이것도 거의 다 대부분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연구들인데요. 요거는 네안데르탈인 뭐 수만 년, 4,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동굴에서 발견된 거고요. 샵 또는 뭐 요즘은 해시태그 같은 느낌이 딱 보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면백기거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네안데르탈인이 밖에는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걸 지금 거의 보고 있고요. 2012년도에 발견됐던 겁니다. 요거는 또 비슷한, 요거보다 조금 뭐 한두 달 차이로 발견됐었는데 이거는 무려 연도가 30만 년 넘어가요. 인도네시아에서 나왔고 이건 돌이 아니고 화석입니다. 홍합 껍데기 화석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요즘으로 쓰는 뭐 빗자루니 비슷한 걸 뭐 의도한 것 같아요. 찍 긋고 여기에 찍 긋고 여기는 뭐 돌려다 잊어버렸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는데 이때는 호모 에렉투스 시대였기 때문에 아시아에는 아직 그 에렉투스가 밖에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의도를 갖고 뭔가 이제 스타일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생 인류가 가장 또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회화를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요. 회화에 앞서서 이상하게 여러분 아마 이 모양을 한번 보시고 나오면 앞으로 많이 변주되는 걸 볼 텐데요. 이게 손바닥이죠. 딱 보시기에도 손바닥인데 이 비법 혹시 학교에서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음각을 한 거죠. 이렇게 놓고 뭐 물감을 칠하거나 뭐 뿌리면은 딱지에 스프레이로 뿌리면 딱 좋은 손바닥 자국만 나는 거 스텐실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잖아요. 이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 발견돼요. 유럽에 있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동굴벽화도 대부분 유럽에 있을 거예요. 뭐 라스코니, 쇼베니, 뭐 프랑스 남쪽 그 지중해 인근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스페인의 엘파스티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거고요. 연대가 한 4만 년 좀 안 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그 당시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해가지고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쇼베 이런 게 보통 뭐 만 얼마였고 라스코가 만 얼마였나? 쇼베가 그런 것들이 보통 2만 년, 뭐 3만 년 정도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4만 년에 근접한 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도 나왔었고 여기도 없는데 여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텐실과 그림이 같이 있었고 연대가 대충 한 3만 원, 8천, 7천에서 뭐 많은 거는 한 4만 년 가까이 되는 게 나왔어요. 또 유럽이 그 고고학, 특히 예술 고고학의 발상지는 유럽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제 기억나요. 2012년도였는데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거 봐라, 예술의 본고장은 유럽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촛불 들고 코롱불, 촛불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그 라스코의 그 힘찬 황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들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여러분 떠오르실 텐데 굉장한 자존심을 갖춘 그 예술 고고학자들이 유럽은 역시 남부 유럽에서 예술이 나온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그 해에 이런 게 기억나는데 네이처에서 딱 발표가 되면서 충격이 받았죠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그래픽을 보고내는 이런 모양인데 한 멧돼지쯤 되는 것 같아요. 털막 거칠게 나 있는 멧돼지고 아까 보셨던 그 손바닥 스탠이 똑같이 나왔겠죠?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고 하는 약간 그 플로레스 뭐 근방이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거리로 보건데 이거는 연대는 심지어 거의 갖고 조금 더 빨라요. 4만 년, 3만 9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연대를 보건데 뭐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야,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건 틀림없이 자연 발생한 거고 우연히 같은 전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예술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학자들이 굉장히 이때 충격을 받고 우리가 예술의 발상지라고 선사시대 예술의 발상지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또 빨리 끝내라는 또 같습니다.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재밌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술의 역사를 뒤집는 큰 발견이 3개나 있었어요. 사이언스, 어드벤처스, 네이처를 다 표지를 장식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이에요.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번 뒤집었어요. 5만 2천 년까지 올라가는 5만 년이면 뭐 연대도 뭐 여러 가 다른데 심지어 그런 것들이 여러 개, 10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동물령 여기저기에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보르네오 섬의 제일 동쪽 끝인데 풍경 보면은 꼭 그 중국의 막 그 산 많은 풍경 있잖아요. 삐죽삐죽한 산 많은 그런 데 같은데 굉장히 울창한 곳이고 그런데 동굴에서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이런 소파스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다리 이렇게 보이고 동물 형태죠. 동물 좀 뭐 잘 지었던 여기는 좀 더 자세해요. 강아지 같기도 하고 뿔난 거 보니까 소일 것 같아요. 조그만 소 같아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여기 또 손바닥 있고. 근데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연대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뭐 한 이런 것들 4만 년 나온 것도 있고 손바닥 스텐실 중에 이건 아니고 뭐 여기 요거는 한 5만 2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가지고 과거에 뭐 4만 년을 가지고도 이렇게 싸웠던 유럽 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얘기가 됐고요. 이게 바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예술 지금 역사를 아마도 다시 바꿀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정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각기 발견된 것으로 예술은 창발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충격적인 거. 이거는 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손바닥 스텐실인데
뭐 박수 치듯이 여러 개가 나오기도 하고 뭐 동물 생활이 되어 있고. 근데 요거는 좀 그래서 둘 다 나왔어요. 머리가 없고 뭐 이거죠. 요건 좀 오늘은 요건 좀 나중에 있는 거고요. 얘를 4만 년, 이런 것들이 한 1만 2천 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딴 데서 나온 것도 있고 4만 년. PA가 1000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또 충격을 준 것이 있어요. 뭐 잘 안 보일 텐데 그래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냥 얘를 이거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싶지 않으세요? 재밌는데 다시 원본을 보시면 이거 파이어 스프레드였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손바닥 스텐실이 있었고요. 여기도 하나 그리고 3개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또 하나 있는데 뭐 있습니다. 숨은 그림 잡히니까 자꾸 됩니다. 요거가 3개가 이렇게 찍혀 있었고 또 한편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데 연도가 64,000년 전이었어요. 스카이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왜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52,000년인데 제일 오래됐다고 했는데 더 오래된 거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유럽 국가들이 왜 의기양양 못했냐면요. 이때는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이 그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커졌어요. 그나마 인류가 예술 벽화라고 하는 가장 고등 예술을 했다고 모두가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그렇다 이렇게 복잡한. 근데 물론 나중에 좀 더 발표된다면 자세히 봤더니 64,000년, 62,000년? 64,000년? 나온 거는 요선 하나예요. 찍은 거. 네, 사실 요거. 근데 이것도 긴장한 게 이건 어쨌든 이 염료를 만든 거거든요. 이 돌가루 받아가지고 물에 개가지고 만든 거니까 비록 하나를 그렸지만 그런 걸 어딘가에 또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예술행위를 하는 복잡한 건 못하더라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64,000년인데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원 얼마, 뭐 20,000원 얼마 그렇게 있어요. 몇만 년에 걸쳐서 여러 대를 이어가지고 심지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서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가면서 그림이 완성한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이게 뭐 약간 무슨 뭐 김한기 그림처럼 막 깜깜깜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달월자 비슷한 것도 그려져 있고 뭐 소겠죠? 소를 그리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피카소처럼 선 몇 개로 아마도 뭐 소고기 뭐 맺히면서 뭐 했겠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돼지 먹고 싶다 그러고 그랬겠죠. 이 사람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추상화 같은 그림도 있고 이거를 인류가 종을 바꿔가면서 대를 이어가서 몇만 년에 걸쳐가지고 그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작년 2월에 나왔던 거였고요. 1년 전에. 작년 9월에도 나왔어요. 73,000년 전에. 그림은 아닌데 아까 그 조개 껍데기에 이렇게 또는 그 동굴에 뭐 빗달무늬나 샤무늬 또는 해시태그 무늬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걸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 긁고 찍찍 긁고 찍찍 긁는 게 보여요. 근데 남아프리카 구하고 전혀 또 생각지 못했던 아프리카 그 남쪽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73,000년 전이었어요. 아마도 이건 호모사피엔스 맞을 거예요. 근데 비록 벽화는 아닌데 얘가 이제 판판한 돌이고 조각이거든요. 사진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큰데 실제로는 작아요.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작은 크기였어요. 2cm 되는 조각이었어요. 아마도 여기 더 큰 조각에 있었는데 뭐 잘라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그 붉은 돌가루를 갈아서 개서 그림을 그리는 붓으로 붓이 이렇게 뭐가 됐든 그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고요. 역시나 회화 중에 하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5만 년 뭐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중에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데서 기존의 그 상식을 당연히 깰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확 깨버리는 그 발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술의 탄생은 굉장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빅히스토리라고 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예술의 역사는 다 예술사에서 따로 받았고 또는 고고학에서 받았었고요. 근데 지금 이 세계의 연구 결과들은 다 사이언스, 요건 네이처였고 다 과학 학술지에 실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는 예술의 역사도 이렇게 미술을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과학도 같이 달려들어가지고서 과학의 방법론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된 거죠. 뭐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때가 뭐 몇만 년 전이니까 그런 이제 같이 이제 그 논리적인 뭐 사고, 증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된 시대가 되었고요. 기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다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발견들, 예술 분야에서의 혁신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지금도 그 인류의 진화도 그렇고 예술의 역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역사나 또 다른 평행 우주가 있는지 얼마 전에 타계한 뭐 허수경 시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그 평행 우주를 논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시인이 상상력으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게 정말 존재하는지를 아닌지 가설인지 그 이론화할 수 있는 건지를 막 그 머리 따내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꿰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요즘인 것 같고요. 빅히스토리 저는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모두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과학하고 기술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 뭐 자연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빅히스토리학을 봐주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감동적인 그 예술을 했고요. 예술을 소개하는 것을 했고요. 제가 늦게 온 주제에 말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드는데 이것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